직선은 없다. 에드문드 후설의 삶 속으로. 나는 지금 45살이나 되었습니다. 그랜데도 아직 나는 비참한 초보자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나는 내가 무엇을 믿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20세기 탁월한 철학자들, 예컨대 독일의 하이데거와 야스퍼스, 프랑스의 사르트르와 퐁티 철학의 비조, 위대한 현대 철학자라는 명패가 압도적으로 잘 어울리는 에드문드 후설의 푸념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그는 왜 절망의 질문을 던지며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현상학의 창시자 후설의 생에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존재의 불안에 대해 수색해봅니다. 에드문드 후설은 1859년 4월 8일 체코의 프로스초프에서 양품점을 경영하는 유대인 아브라함 후설과 주리 세링거 사이에서 3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납니다. 프로이스트와 비슷한 환경이었죠. 후설은 고향에서 초등교육을 마치고 중등교육을 받기 위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수도 빈으로 보내집니다. 3년간 빈에서 실업 김나지움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공립 김나지움에서 고등교육을 받습니다. 세계의 소수자였던 유대인 후설은 비트겐슈타인처럼 실질적인 실업 공부를 먼저 하죠. 학창시절 후설은 성적이 뛰어나지 못했고 큰 가능성을 보이는 학생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몸이 먼저인 노동의 공부에 무력했기 때문이죠. 그는 일 잘하고 속도 빠른 능력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속도의 세계보다 순수의 세계를 열망했죠. 때문에 후설의 철학은 천재적인 재능과는 무관한 오직 투명한 존재와 세계만을 탐구한 근성의 철학이죠. 인문적 능력을 바쁘게 축적하는데 후설의 철학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순수로의 열정을 품은 청소년기 후설은 혼란한 사회에 재빨리 대처하는 실질적 공부가 아닌 느리지만 본래적인 궁극의 꿈을 실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천문학자가 되려는 꿈이었죠. 1876년 17세의 후설은 라이프치히 대학에 입학해 수학, 물리학, 천문학을 수강했고 비레는 분트에게서 철학 강좌를 들었는데 훗날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의 강의는 후설에게 반감을 일으키죠. 철학이 심리학의 아류가 되면 순수한 학문은 타락한다고 감각했기 때문입니다. 철학과 심리학은 다르며 철학은 철학 그 자체에 존재 의미가 있다고 후설은 생각했습니다. 이 믿음이 그를 천문학자가 아닌 철학자의 길로 인도한 첫 번째 계기죠. 1878년 19세가 된 후설은 프로이센의 수도 베르린 대학에 편입했고 그곳에서 6학기를 보냅니다. 후설은 이곳에서 3명의 수학자 크로네커, 쿰버, 바이어스트라스의 강의를 듣게 되고 이 강의들을 통해 수학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지죠. 더불어 후설은 파울센의 윤리학 강의를 수강했는데 이 강의는 후설을 철학으로 이끄는 두 번째 계기가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는 세계는 무엇인가의 문제만큼 중대한 것이고 어쩌면 결정적인 것일 수 있다는 가설이 청년 후설의 내면 깊은 곳에 박힌 것이죠. 파울센 역시 후설의 재능을 알아보고 후설이 혁명적인 사유를 전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찬가지로 후설 또한 파울센에게서 받은 철학적 영향이 깊고도 오래 지속되었다고 수례하죠. 후설은 베를린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철학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수학자의 길을 먼저 갑니다. 해야 할 것을 먼저 하고 싶은 것을 나중에 하는 정통 유태인적 기질이죠. 그는 책임을 자유 위에 두었습니다. 후설은 1881년 퀘니스베르거의 지도 아래 학업을 마치기 위해 빈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뒤 1883년 수학을 주제로 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논문은 성공적이었고 후설은 수학으로 철학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마침 후설은 베를린 대학의 스승 바이어스트라스에게 베를린으로 돌아오라고 요청을 받죠. 바이어스트라스는 후설을 자신의 조교로 선임하여 함께 수학을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후설은 바이어스트라스로부터 수학의 근본적 근거짓기라는 과제와 학문적 파토스를 물려받죠. 수를 셈하다라는 심적 작용으로 파악하는 그의 입장은 산술의 철학으로 수렴되는 초기 후설의 사유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 바이어스트라스의 몸이 좋지 않아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게 돼 공동 연구는 멈춥니다. 밥벌이를 할 수 없게 된 후설은 1883년 10월 1년간의 군복무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때 사랑하는 아버지마저 죽게 되죠. 고독한 젊은 청년 후설은 빈 대학으로 돌아가 철학 연구를 하기로 결심하고 불행의 연속 뒤에 비친 한 줄기 빛처럼 인생의 스승 브렌타노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시기 브렌타노가 후설에게 비친 영향은 절대적이었죠. 후설은 브렌타노가 흉과 미래 경험주의 철학을 소개하는 비실증주의적이고 존재론적인 독특한 방식과 심리학, 윤리학, 논리학을 넘나드는 언어의 마술에 빠져들면서 철학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죠. 철학자로 살아왔고 철학자로 죽고 싶다는 후설의 유언은 브렌타노에게 받은 생기 넘치고 모험적이면서도 품위 있는 존재의 이종표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라 봐도 무방합니다. 후설은 브렌타노에게 받은 영향을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일생 동안 수학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철학의 인생을 바칠 것인가를 망설이고 있을 때 결정을 내리게 한 것은 브렌타노의 강의였다. 교수로 유명될 가능성이 없는 불투명한 미래도 학계의 외톨이가 된 현실적 상황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이제 후설에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브렌타너에게서 후설은 생의 소명으로 받아들일 위대한 가업인 철학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27세가 된 1887년 10월 브렌타너는 할레대학의 슈툰프 교수의 조교로 후설을 추천합니다. 후설의 열기는 대단했고 마침내 논리연구 순수 논리학 서론을 씁니다. 이 책은 당시 많은 학자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그 결과 후설은 철학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죠. 생철학의 대부 딜타이는 후설의 이 저서를 밀과 꽁트 이래로 근본적으로 새로운 철학의 분야를 대표하는 책이라고 극찬합니다. 그리고 소위 미래낙파라고 불리게 되는 현상학의 일파들이 생겨나고 후설의 미래는 밝아지는 듯 했죠. 그러나 후설의 현실적 입지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14년간 후설은 비정규직 사강사로 일해야 했죠. 할레대학 시절 후설은 매일 지나치던 고한 담벼락에 새겨진 이사야 40장 31절의 한 구절에서 많은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훼를 믿고 바라는 자는 새의 힘이 솟아나리라. 독수리를 날개쳐 솟아오르는 것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달프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으리라. 이 땅의 많은 대학 임시직들을 응원합니다. 힘내시길. 학문은 예술만큼 배고픈 것이고 그리하여 철저하게 단 하나의 소명만을 허락받는 것이니까요. 1916년 경제적 어려움과 학계의 고립을 이겨내고 후설은 57세의 나이로 신칸트주의 거성 리케르트의 뒤를 이어 프라이브르크 대학에 입성합니다. 이 대학에서 후설은 12년을 보내고 나름 만족을 얻으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1919년 대단히 총명하고 엄청나게 똑똑한 문제인물 하이데거가 후설의 조교가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들이 심금을 울린 하이데거의 책 존재와 시간은 스승 후설에게 바쳐지죠. 후설은 하이데거를 아꼈고 브리테리커 백과사전에 현상학을 등록할 때 하이데거와 공동 집필했으며 1928년 교수 자리까지 물려주죠. 그러나 후설과 하이데거의 철학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후설은 철학의 체계를 완성시키려는 칸트적 혁신이었고 하이데거는 철학적 존재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려는 해결적 혁명이었기에 이들의 우정은 금이 갈 수밖에 없었죠. 훗날 후설이냐 하이데거냐의 문제는 칸트냐 헤겔이냐의 문제만큼 색깔이 다른 철학을 현시하는 현대 철학의 역사가 됩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의 관계 같은 것이죠. 은퇴 후 후설은 맹렬히 활동했으나 나치가 집권해 그의 입을 막아버리고 학계의 활동도 중지시켜버립니다. 노년의 후설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이에 굴복하지 않았던 후설은 1935년 빈에서 마치 마지막 사자어를 뱉듯 유럽 인간성의 위기에 있어서 철학을 강연합니다. 학문의 위기는 근본적인 삶의 위기이며 이는 목적론이 지배하는 세계를 조성한다고 역설했죠. 인간을 기계화시키는 세계관에 대한 이 비판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암시였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어두운 예견이었으며 실제로 역사는 그의 예견대로 굴러갑니다. 학문을 발전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위기의 세계관은 오늘날에도 유효하죠. 인간의 진보를 막는 것은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순수회로의 접근을 허구적 시도로 치부하는 우리의 마비된 직관 능력에도 있습니다. 직관에 대해선 다음 편을 기대하시길. 1937년 건강이 악화된 후설은 눈을 감는 날까지 연구를 지속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벨기에 르뱅 대학의 반 브레다 신부가 후설 아카이브를 조성하려고 그의 집을 방문했는데 존재의 밑단까지 끌어쓴 후설의 글들은 8절지 4만여 장에 달했고 타자로 정리한 자리만 1만여 장이 넘었으며 4천여 권의 책에는 깨알같은 의견들이 달려있었죠. 반 브레다 신부가 나치의 눈을 피해 이 귀중한 자료들을 루뱅 대학에 옮겼고 후설의 미발간 원고들은 정리와 고증을 거듭해 여태 출간되고 있습니다. 서두에 45살 후설의 푸념에 담긴 비참한 초보자로서의 자신을 감당한 철학자 후설은 철학자로 살았고 철학자로 죽었습니다. 후설의 생의 세부를 모르는 사람들은 역사를 바꾼 혁명가도 현실의 권력에 개입한 정치가도 영향력 높은 과학자도 아닌 그의 생이 그저 평범한 교수의 삶이라고 추부할 수 있습니다만 후설은 자기 자신과의 투쟁을 감당한 철학자의 품위를 지켜낸 승리자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유고들 속에서 여전히 후설은 변신 중이며 그 변신 탓에 후설이 완성된 철학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죠. 지독하게 제 과업을 사랑했기에 이 순결한 철학자의 생은 직선이 아닙니다. 그는 목표를 달성할 속도가 나오지 않아도 질곡의 구불구불한 인생길에서도 결코 두리번거리거나 포기하지 않았죠. 우리 모두 핑계와 요령 없이 순수의 직관으로 제 자신의 명령을 지켜가길 기대해봅니다. 삶의 위기는 문명과 부의 퇴락을 통한 안전한 삶의 붕괴만이 아니라 존재의 순수한 탐험에 대한 둔탁한 우리의 직관적 사유 능력의 몰락에 있다는 후설의 구불구불한 순수의 철학에 눈이 맑아지는 오늘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생 전체를 긍정하는 직관의 순간으로 지금이 기억되길 바라며 안녕. Paper Renaissance